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지난 10월에 언박싱했던 완독 챌린지 독파 책 4권을 간단히 리뷰를 하고 독파 챌린지 한 달 후기도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참여할 챌린지 대상도서 4권도 같이 언박싱해보는 그런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책 읽는 사람들의 물결이라는 뜻의 독파는 독파 메이트와 함께 그리고 다른 독자분들과 함께 책을 읽고 자유롭게 기록하는 그런 완독 챌린지예요. 저는 지난 10월부터 독파 앰베서더 1기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루는 책들은 앰베서더 활동을 위해서 독파 측으로부터 책을 무료로 협찬받았지만 제가 읽고 싶은 책들을 제가 직접 골랐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언박싱을 하면서 처음으로 챌린지에 참여할 책 4권을 보여드렸었는데 우선은 그 책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부터 하고 갈게요. 첫 번째로 완독한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김지승 작가의 짐승일기라는 책이고 출판사는 난다입니다. 김지승 작가님의 산문집입니다. 주간 문학동네에서 연재했던 글을 여러 차례 고치고 다듬어서 엮어낸 책인데요. 자신의 몸과 질병으로 인한 고통, 글쓰기, 혼자로서의 삶, 반려고양이 사샤와 함께하는 일상, 엄마와의 일화 등등 작가님의 삶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것들이 특정 주제로 묶여있거나 날짜 순으로 정리된 게 아니라 요일별로, 그것도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들, 토요일들, 일요일들 이런 식으로 묶여있다는 거예요. 책을 읽기 전에는 왜 목차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아픈 몸이 꼽는 건 날짜가 아니라 요일이에요 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이 책은 정해진 순서나 보편적인 방식의 감각법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몸이 지금 어떤 것을 어떻게 감각하고 있는지를 지금 내 몸에 맞는 언어로 썼다라는 점에서 인상적인데요. 우리는 당연히 건강한 몸과 당당한 마음을 최고로 여기는데 문제는 그것이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상으로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다 보니까 아픈 몸이나 아픈 마음은 자연스레 감춰야 할 것, 얼른 지워버려야 할 것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것 같아요. 으쌰으쌰하는 세계에서 으쌰으쌰하지 않은 몸과 마음은 기록될 가치가 없는 걸까? 이 책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스타그램에도 제가 감상을 쓴 바 있지만 작가님의 글은 이 세상에 내가 어떤 상태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 존재하고 있다 라는 것을 기록하는 아주 묵직하고 또 진솔한 증거이거든요. 그리고 글의 장르 자체도 제가 산문집이라고 장르를 명명하기는 했지만 소설이나 산문시의 일부를 옮겨온 듯한 글도 있었고 또 아픈 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투병기가 아니고 이렇게 이 책은 장르나 형식의 규정을 거부하고 그저 지금 내 몸과 마음에 꼭 맞는 언어를 찾기 위한 여정으로 느껴져요. 가끔 저도 일기를 쓰거나 어떤 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으려고 할 때 지금의 내 상태가 어떤 말로도 매끄럽게 표현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줌으로 열렸던 북토크에서 작가님이 저 사람 말을 참 매끄럽게 잘한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달리 생각해보면 세상의 언어가 그 사람을 위해 디자인되어 있다는 뜻일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게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세상에는 깔끔하고 간결한 언어로 기록되지 않는 삶도 있다는 것. 어쩌면 감춰져 있거나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을 뿐 그런 삶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이 책을 다 읽고 나서도 문득문득 계속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어떤 다른 모양들과 다른 질감들의 그런 삶들을 무엇보다도 이 책의 북토크에 참여를 한 게 너무나 의미 있는 경험이었는데 독파 챌린지 참여자들을 위한 줌으로 열린 북토크, 줌토크가 있었어요. 그때 들어갔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북토크 중에 가장 재미있고 가장 알차고 유쾌하고 따뜻한 그런 북토크였습니다. 작가님의 말씀도 한마디 한마디 너무나 큰 위로이자 또 어떤 생각의 전환점이 됐고 담당 편집자님께서 물 흐르듯이 자연스레 하시던 그 책 영업도 너무나 재미있었고 또 다른 참여자분들께서도 이 책에 대한 애정을 한껏 표현해 주셔서 그래서 그날 심지어 정해둔 그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방을 따로 열어서 북토크를 2차로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독파 챌린지를 통해서 읽기를 100번 1000번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 대한 다른 분들의 감상이 너무나 궁금한 그런 책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감상을 나누니까 훨씬 더 좀 풍부하게 책을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포스트잇을 정말 많이 붙여놨는데 너무나 아끼는 그런 책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읽은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정지돈 작가의 당신을 위한 것이나 당신의 것은 아닌
출판사는 문학동네이고요. 서울과 파리를 걸으며 생각한 것들이라는 부제가 이 책을 아주 요약적으로 딱 압축해서 잘 드러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의 줄기가 여기저기로 정말 다양하게 뻗어나갑니다. 플라네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자본주의, 코로나 시대의 산책, 인종, 문학, 예술 등등 정말 방대한 양의 어떤 지식과 사유 같은 것들이 이 얇은 책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시작은 광화문 교보문고였습니다. 그래서 되게 반가웠어요. 이 책의 초반에서 이제 작가님이 광화문 교보문고에도 가시고 그 주변을 이렇게 걸어 다니시면서 했던 생각들이 나오는데 이 책을 막 읽기 시작했던 그때가 마침 제가 광화문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꼬박꼬박 갔던 때였거든요. 저도 그 주변을 주로 걸어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글을 읽으면서 그 주변을 함께 걷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이 책에서 작가님의 어떤 시니컬한 듯 하면서 범상치 않은 유머 감각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유머를 내가 던지겠다 하고 의도하고 던지는 게 아니라 진짜 문장 곳곳에 그 유머 감각이 스며들어 있는 느낌이에요. 작가님이 금정현 작가님과 오한기 작가님 그리고 이상호 작가님과 굉장히 가까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가님들과 나누는 대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대화 하나하나에서도 그렇고 문장 중간중간에 자주 삽입되어 있는 괄호 그리고 말줄임표 그런 거 하나하나에서 약간 피식하고 웃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피식피식 웃으면서 한 페이지 두 페이지를 넘기게 되고 어느새 막 책 중반부에 다다라 있고 그런데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저에게는 이 책을 읽는 경험이 약간 알듯 말듯한 독서 경험이었고 때로는 조금 벅차게 느껴졌던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책에 굉장히 많은 인물들과 예술작품들이 등장을 또 하거든요.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이나 리베카 솔릿의 저서까지는 이제 익숙한데 그 뒤로도 수많은 뭐 오래된 영화나 혹은 어떤 철학적인 사유의 개념? 그 알렉산다르 해몬 같은 인물들 이름이 쏟아지면서 중간에는 솔직히 좀 길을 잃는 느낌이었어요. 제 스스로가. 장면으로 표현을 하자면 파리에서 정지돈 작가님의 일행과 함께 걷고 있었는데 벼랑간 일행을 놓치고 저 혼자 길에 이렇게 덩그러니 서 있는 제가 그런 것들을 모르는 독자였기 때문에 그러다 또 예상치 못한 골목 앞에서 일행을 다시 만나서 길을 가기도 했어요. 어떤 사유의 부분에서 공감이 된다 이런 것들은 내가 알 것 같다라는 부분들도 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책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흡수했다, 이해했다 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독서였어요, 사실은. 그래도 수많은 주제들을 건드리는 화소들과 작가님 특유의 유머 감각 덕분에 페이지가 정말 빠르게 넘어가는 책이기는 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작가님의 문체로 자꾸 말을 하게 됩니다. 말줄임표도 막 붙이고 카톡할 때도 말줄임표 자꾸 붙이게 되고 괄호 안에 농담 아닌 농담들을 막 섞어서 써놓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에게 정지돈 작가님의 글은 여전히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독파를 기회 삼아서 이렇게 마침내 산문집을 읽게 됐다는 점에서 정말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정지돈 작가님의 책을 제가 그동안 계속 읽어봐야지 생각을 했었는데 예전에 한번 소설을 읽었던 경험 때문에 현재 이렇게 집어들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이 기회에 드디어 읽게 됐다. 네, 세 번째로 읽은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전삼의 작가의 궤도에 밖에서 나의 룸메이트에게 라는 책이고요. 출판사는 문학동네입니다. 이 책은 전삼의 작가님의 창세기라는 단편을 바탕으로 이야기가 확장되어 쓰인 장편소설이라고 하는데요.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을 뽑아서 우주공학 교육을 시키고 인재를 육성하는 제네시스 학교가 있습니다. 이 책은 제네시스 학교에서 생활하는 혹은 생활했던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구를 향해서 거대한 소행성 하나가 날아오고 있다는 건데요. 어쩌면 인류 문명의 대부분을 종말시킬지도 모를 그런 정말 크고 위협적인 소행성입니다. 우주공학 분야에서 최첨단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제네시스는 이 소행성의 궤도를 어찌어찌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마저도 역시 쉽지가 않고요. 이 책은 각 장마다 각각 리아, 제롬, 리우, 단, 루카, 세은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번갈아가면서 서술이 되는데 다가오는 종말 앞에서 아이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을 떠올리면서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이야기를 하나둘 풀어냅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사실 이 책 뒤에도 바로 나와 있는데 연대입니다. 제네시스라는 곳 자체가 이제 보호자나 혹은 돌아갈 가정이 없는 아이들을 선발해서 교육시키는 곳이고 또 과거에 커다란 사고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 분쟁 지역에서 살다가 들어온 아이들도 있고 해서 아이들은 저마다 상실의 기억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마음 깊숙한 곳에 어떤 상처들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서로 진심을 나누는 일이 이들에게는 제네시스에서의 생활을 버텨나가는 힘이 되는데요. 이 책은 이런 사랑과 연대의 이야기를 굉장히 섬세한 문체로 풀어내고 있기 때문에
더욱 애틋하고 또 간절하게 느껴집니다. 이전에 전삼회 작가님의 다른 작품을 읽으면서도 비슷한 생각을 했지만 이 책에서도 작가님은 폭력과 혐오로 가득한 세계를 마주한 청소년 인물들, 이 청소년 인물들을 주로 다루고 있고 퀴어와 장애, 소수성 등의 키워드가 중요하게 대두되는 이야기예요. 저는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녔을 때 혹은 뭐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같은 또래의 청소년 인물들을 내세워서 연대와 소수성, 정상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설을 그렇게 많이 읽어본 기억은 없는데 그래서인지 작가님께서 청소년 인물을 특정해서 이 이야기를 쓰셨다라는 점이 더욱 뜻깊게 다가오더라고요. 이 책이 문학동네 청소년 라인의 책인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 독자들만 읽어야 하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책들을 더 많이 읽고 자랐다면 지금 훨씬 더 뭔가 다양한 것들을 보고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불현듯 하게 됐어요. 독파 완독 후기에도 썼지만 우주로 진출하는 거대 기업이나 지구로 날아오는 소행성, 지구 종말 같은 언뜻 보면 거대한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SF 소설 같지만 사실은 작디 작은 개인,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무한한 세계 자체가 될 수 있는 이들의 이야기거든요. 읽고 나면 사랑의 힘을 다시 한번 굳게 믿게 되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꼭 추천을 하고 싶었습니다. 성인 독자에게든 청소년 독자에게든 모두 다 마음 깊숙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읽은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정은우 작가의 국자전이고요. 출판사는 마찬가지로 문학동네입니다. 이 책은 제가 이전에 언박싱 했을 때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서 골랐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이 책은 미지라는 인물이 엄마 국자에게 내가 집을 구했으니 이제 독립을 할 거다 라고 선언하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국자는 미지의 말을 듣고 있는 건지 안 듣는 건지 일단 밥부터 먹자 라고 하면서 점심상을 차리는데요. 이렇게 모녀가 밥상을 앞에 두고 마주 앉은 자리에서 대화를 하다가 미지는 뜻밖에도 엄마가 기능력직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소설 속 세계는 현대 한국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동시에 초능력자가 존재하는 세계이기도 합니다. 특히 국자가 결혼하기 이전 그 과거의 아이들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다중능력 검사라는 것을 받아야 했는데요. 이때 초능력을 가진 능력자라는 결과와 함께 적합 판정을 받으면 커서 기능력직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받고 반대로 초능력을 지녔는데 부적합하다라는 판정을 받으면 어려서부터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으면서 뭔가 많이 제한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강제로 어딘가에 수용당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한마디로 어렸을 때 이미 국가에 의해서 아이들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였죠. 이때 국자는 손맛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요리해 만든 음식으로 타인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능력을 가진 초능력자였는데요. 소설은 국자가 훈련원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는 이야기, 이후 안기부에 고용되어서 비밀리에 임무를 수행하는 이야기,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만나게 되는 이야기 등등 국자의 과거를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초능력자가 존재한다는 환상적 세계관이기는 하지만 이 책에서 그려지는 세계는 80년대의 한국이고 더 나아가 소설에서 국가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나 혹은 혐오 감정을 바탕으로 사회가 무고한 개인들을 폭력적으로 다루는 방식은 사실 지금의 한국 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그리고 이거를 사실 뼈저리게 느낀 이유가 뭐냐면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이 책의 어떤 사고 현장에서의 일이 다뤄져요. 그 현장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훈련원의 능력자들이 투입이 되는데 그 부분을 읽을 때가 마침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직후였거든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읽기 시작해서 그 부분을 맞닥뜨리자마자 너무나 무거운 마음이었고 약간 가슴이 철렁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었는데 그래서인지 이 사회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책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분명한 책이에요. 과거의 이야기를, 그것도 가상의 세계관을 만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책이 반영하고 있는 것은 이제 현대 한국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서 과연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책이고요. 그리고 이 책에는 국자의 사랑 이야기도 말씀드렸다시피 담겨 있는데요. 우리가 자녀의 입장에서 우리 부모님의 사랑 이야기, 연애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이제 너무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상상이 안 돼. 낯간지럽고 약간 마음이 간질간질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책은 이제 세대와 나이로만 따지자면 저는 미지와 같은 또래 같은 세대로서 엄마 세대인 국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고 근데 또 소설에서 국자의 젊은 시절 이야기가 정말 눈앞에서 펼쳐지듯이 생생하게 서술되기 때문에
이 두 세대를 넘나들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체험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한국 사회에 비판적이고 묵직한 메시지를 던지는 책이기도 하지만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떤 세대의 이야기, 그리고 한 개인의 사랑 이야기 등등 다양한 측면에서 읽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하루 만에 다 읽은 책이거든요. 이 책이 꽤 얇지는 않은 책인데 밥 먹는 시간을 빼고는 이 책을 읽는 데만 쏟았을 정도로 그 정도로 흡입력이 있고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진짜 영화로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영화나 드라마나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생생한 책이라서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책이기도 하고요. 이 책도 추천을 드리고 싶고, 네, 이렇게 해서 10월에 언박싱했던 독파 챌린지 대상 도서들 4권을 간단하게 리뷰를 해봤는데요. 산문집 2권, 그리고 소설 2권 해서 각기 저마다 다른 매력이 있는 책들이었던 것 같아요. 주제도 분위기도 다 다르고, 이번에 새롭게 받은 책들을 언박싱하기에 앞서서 독파를 이용한 한 달 후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미션을 수행하면서 한 권의 책을 완독할 수 있다는 점, 그 미션들이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책과 연관된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간단히 기록하는 정도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좋았습니다. 그 역시 가장 좋은 점은 제가 이번에는 다 한국 작가님들의 책을 읽어서 더 그랬던 걸지도 모르는데 독파 참여자들만을 위한 북토크에도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 저는 줌으로 열렸던 짐승일기와 국자전 북토크에 각각 한 번씩 참여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작가님과 담당 편집자님과 함께 챌린지에 참여했던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더 약간 오순도순한 느낌? 이렇게 오붓하게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채팅창에 이야기를 올리면은 그 자리에서 즉시 작가님과 소통이 가능하기도 했고, 그리고 물론 책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었고, 궁금한 것도 직접 물어보면서 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고, 모든 책들이 미션 종료 후에 다 북토크가 열리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북토크가 꽤 많이 열리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출간된 신간 도서뿐만 아니라 출간된 지 꽤 된 책들도 챌린지 대상 도서로 많이 올라와 있어서 좋더라고요. 이미 종료된 챌린지이기는 하지만 김성중 작가님의 국경시장도 있었고, 정세랑 작가님의 지구에서 하나뿐도 있었고, 역대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들 작품들을 다시 읽는 챌린지도 있었고, 세계문학 전집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장르도 문학, 비문학 다양하게 있어서 확실히 고르는 재미가 있어요. 책을 이렇게 고르는 재미가. 그래서 평소에는 잘 몰랐던 작가나 책에 대해서도 많이 알 수 있었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거는 약간 기술적인 문제인데, 저는 노트북으로도 독파를 사용을 해보고 아이패드 앱으로도 들어가보고 핸드폰 앱으로도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노트북은 좀 불편하더라고요. 저만 그랬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기록을 다 타이핑을 하고 나서 스크롤을 내려서 확인 버튼을 누르려는데 그 스크롤이 안 내려간다든지, 그래서 핸드폰으로 다시 기록을 해서 그 독서 기록을 등록을 했는데, 그래서 아쉬운 점은 노트북으로는 독파를 이용하기가, 기록하기가 조금 힘들다? 제가 개인적으로 써봤을 때는 핸드폰 어플로 이용을 할 때 가장 매끄럽게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접근성도 아무래도 핸드폰 어플이 가장 좋다 보니까 저는 어차피 대부분의 독파 기록을 핸드폰 어플로 기록을 했던 편이라서 그게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시험 삼아 노트북으로 해보니 노트북은 좀 힘들더라 하는 게 단점을 꼽아보자면 유일한 단점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까지 생각을 했을 때. 그래도 더 다채롭고 깊은 독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저는 만족을 하면서 독파 챌린지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번에 새롭게 고른, 그러니까 새롭게 챌린지에 참여할 책 4권을 같이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면 일단은 카페코마 드립백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지 못하지만 네, 저희 아빠가 이거를 마셔봤는데 되게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문학동네 시인선 엽서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메인인 책을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천연우 작가의 쇳밥일지. 출판사는 문학동네이고요. 청년공 펜을 들다라는 부제가 적혀있는데, 이 책은 용접공으로 일하는 저자분께서 주간 경향에 연재하셨던 글을 전면 개고해서 엮은 책이라고 합니다. 책 속에 한 개인의 내밀한 역사가 시대와 세대의 상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아니 에르노를 떠오르게 하고, 노동자 계급에 관한 생생한 밀착 일지라는 점에서 조지 오웰의 르포르타주 위건 부두로 가는 길과 그 궤를 같이 한다
라고 굉장히 흥미로운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제가 이전에 일하는 마음과 앓는 마음이라는 그 책은 이봄 출판사에서 선물로 예전에 보내주셨던 책인데 그 책을 읽었던 적이 있어요. 거기에도 천연우 작가님의 글이 실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 책에서 지금까지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천연우 작가님의 글이고 가장 재미있고 인상적으로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단행본으로 작가님의 글이 묶여 나와서 반가운 마음에 이제 챌린지를 신청을 했습니다. 챌린지 소개에 정상사회와 세대론을 논할 때 4년제 대학 출신의 수도권 거주자가 늘 디폴트로 간주된다는 그런 문장이 있었는데요. 저 스스로가 이 디폴트 값을 그대로 답습하고 그것에 대해 어떠한 의문도 품지 않고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 좀 깜짝 놀랄 때가 많았거든요. 물론 독서가 이 범위를 넓혀주는 고마운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제가 그간 읽었던 에세이들도 대부분 비슷비슷한 분야와 혹은 비슷비슷한 직업군의 저자분들께서 쓰신 게 많았어요. 물론 그것도 너무나 좋은 책들이었지만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자. 그리고 조금 더 그 어떤 노동 현장에 깊숙이 들어가 보자 할 때 이 책이 제가 잘 알지 못했던 피상적인 이미지로만 떠올렸던 노동 현장의 모습을 생생히 비춤으로써 청년, 노동, 그리고 한국 사회에 더욱 폭넓은 생각을 하게 돕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말에 작가님의 북토크 역시 예정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도 참여를 하려고 달력에다 표시를 해뒀고요. 그래서 이 책을 제일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은 바로 이 책입니다. 남영석 작가의 돈이 아닌 것들을 버는 가게라는 책이고요. 출판사는 난다입니다. 이 책은 신문기자, 방송기자, 뉴스기획 PD로 일하시던 저자분께서 긴 휴직계를 내고 춘천에 가서 시한부 공유 서재를 차린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라고 합니다. 책 소개를 읽어보니까 작가님께서 이제 강도 높은 취재와 방송 업무를 하던 와중에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일정 기간 돈이 아닌 것들을 버는 첫 서재를 운영하게 된 건데 제목에서 벌써 두 가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돈이 아니면 뭘 버는가? 그리고 시한부 공유 서재라는 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질문으로 이렇게 묶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책을 읽으면서 찾고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 소개를 그렇게까지 깊이 읽지는 않았는데요. 이 안에 이런 엽서가 들어있고 작가님과의 줌 북토크가 예정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담당 편집자님이 그 짐승일기 편집하셨던 그 편집자님이시더라고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북토크에서 담당 편집자님의 영업이 너무 재미있었다고. 그때 정말 낄낄 웃으면서 북토크를 들었었는데 이렇게 책을 읽고 북토크를 하다 보니 정말 좋다고 느꼈던 게 저자분의 이야기도 당연히 들을 수 있지만 편집을 담당하셨던 편집자님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책을 편집하면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자 했는지 뭐 어떤 고민거리가 있었는지 예를 들면 뭐 표지에 뭐가 있는데 뭐 이거를 이렇게 할까 고민이 됐다든지 작가님과 교류하면서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었는지 하는 그런 흥미로운 비하인드를 편집자님의 입장에서도 같이 들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북토크도 기대가 되네요. 진짜 그 북토크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부지런히 읽고 꼭 북토크를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두 권은 소설입니다. 이번에도 어쩌다 보니까 에세이 두 권, 소설 두 권 이렇게 장르를 고르게 됐는데 세 번째로 보여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케이트 엘리자베스 러셀 작가의 마이 다크 버네사. 출판사는 역시 문학동네이고요. 이 책은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좋아하는 외국 북튜버 중에 잭 에드워즈라는 분이 이 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시는 거를 그 영상을 보고 아 그래? 그러면 나도 한번 읽어볼까? 하고서 한국에 출간이 되어 있나 근데? 해가지고 알라딘에 검색을 해보니까 마침 이 책이 9월 6일 초판 인쇄가 9월 6일이고 초판 발행이 9월 16일이거든요. 와 되게 따끈따끈한 신간이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장바구니에 넣어놨었어요. 그렇게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이 제목이 귀에 익었던 참에 독파 챌린지 대상도서로 마침 올라와 있어서 와 이거는 우연을 빙자한 운명이다 해가지고 이 책을 챌린지를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책 소개에 따르면 15살에 사립기숙학교의 남자 교사와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된 주인공 버네사가 이후 10여 년의 세월에 걸쳐 그와의 관계가 사랑과 애정이 아닌 교묘한 강압과 폭력에 의해 작동해왔음을 자각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다 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조금 겁이 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그 과정을 그냥 그리는 것도 아니고 고통스러울 만큼 생생하고 대담하게 그린다라고 책 소개에 적혀 있었기 때문에 아, 이 책 내 마음을 좀 힘들게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저는 이미 이 책에 대해서 외국 북튜브 그 영상을 통해서 좋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마음을 굳게 먹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파 챌린지가 아니었다면은 읽기까지, 그 마음을 먹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기회가 마련이 돼서 일찌감치 읽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골랐고, 마지막으로 고른 책은, 이 책은 출간이 된 지 꽤 된 책인데요. 아시다시피 가스통 르르 작가의 오페라의 유령입니다. 출판사는 역시 문학동네이고요. 이 책은 사실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던 책이에요. 제가 대학교 때 교양 수업에서 오페라의 유령 무대 실황 영상을 잠깐 보고서 한때 오페라의 유령에 빠졌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소설도 읽어봐야지 하고서 읽기 시작했는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읽다가 멈췄어요. 왜 그랬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책을 팔았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고서 몇 년을 잊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선은 제가 이제 최근에 고딕 소설 그리고 서늘하고 좀 오싹한 분위기의 소설을 아시다시피 찾아 읽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구독하는 다른 외국 북튜버 분께서 이 책을 최애책으로 꼽으시는 거를 봤어요. 정말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그렇게 좋은 책이었는데 내가 그 좋은 부분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를 했던 건가? 그럼 나도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소름이 돋게도 이 책이 독파 챌린지로 올라와 있다. 약간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뭐지 이거? 아이 다크 보내서도 그렇고 이 책도 그렇고 왜? 그래서 골랐고요. 몇 년 전에는 완독을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독파를 하면서 같이 완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좀 무드를 잡고 있습니다. 이 책과 어울리는 다크하고 우물한 ASMR도 찾아뒀고요. 영상도 열심히 찾아서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완독할 수 있기를. 로맨스와 공포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걸작. 고딕풍의 오싹함까지 갖추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방금 보여드린 4권이 또 11월 중순에 참여할 챌린지 대상 도서들이고요. 어쩌다 보니까 이 4권의 챌린지가 다 같은 날에 시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데 네, 부지런히 읽겠습니다. 지금 챌린지 예정 도서로 생데쥐페리의 야간 비행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 그 책도 있거든요. 그 책은 작년인가? 북클럽 문학동네 한번 가입을 했을 때 가입 선물로 받았던 책인데 오랫동안 못 읽고 그냥 저기 꽂아두고만 있었어요. 근데 그 책도 챌린지로 올라와 있길래 그럼 이참에 일자에서 신청을 해뒀고요. 태양 시집이라는 책도 예정으로 올라와 있던데 그 책은 루미라는 13세기 페르시아 신비주의자이자 시인이 쓴 시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되게 신기한데? 13세기 페르시아 신비주의자의 시집은 저 혼자서는 선뜻 찾아 읽거나 출간 소식 자체를 이렇게 딱 알지 못했을 것 같은데 대상도서로 뜨니까 흥미가 가서 그 책도 지금 신청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챌린지 목록을 쭉 살펴보면서 원하는 챌린지를 신청을 해서 같이 읽는 재미가 확실히 있고 약간 고르는 재미. 네, 그래서 여러분께도 독파를 한번 둘러보시라 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바이.